법무부가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소년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주요한 사건 소식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7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지금 감식이 진행 중인데 감식을 하면서 피해자 중에 2명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부분도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 흉기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상황 짚어주시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범행 동기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방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초점을 모으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5명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인사, 방화로 인해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2명, 변호사 1명, 사무장 1명의 몸에 이제 흉기의 흔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가해자가 처음부터 흉기까지 들고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그 경위를 이제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탈출했던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 이 현장을 보고 목격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알 만한 사람들 4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찰에서 밝히고 있고요. 특히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관련된 민사 사건의 어떤 흐름이나 변론의 내용, 그리고 불만을 가지게 됐던 계기, 그리고 관계, 그 전에 범행에 어떤 예고가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화 용의자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경찰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방화 용의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피의자가 사망을 하면 이제 네.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소송이 이제 수사가 종결되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지금 들어가서 흉기를 준비하고 굉장히 인화성이 강한 물질까지 준비해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의 어떤 생명을 빼앗아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과연 이 사망한 피의자만 단독으로 개입이 되었었는지 아니면 이 계획 속에 누가 공모를 했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이 범행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네. 더더욱 중요한 거는 그냥 형사정책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죄값을 치르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이 이렇게까지 흉폭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변호사님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억울한 만약에 그 소송 의뢰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어루만질 수 있는지 이 전반적인 걸 확인하려면 범죄 동기 확인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 재판 패소로 인한 화풀이, 보복 테러가 방화 이유로 꼽히는데 이렇게 이 재판 판결에 대한 불만을 갖고 법조인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지른 일들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왜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꽤 많았습니다. 구조적으로 사실 재판이라는 것이 승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패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네. 법원에 무엇인가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인정 안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법 불신이 쌓이다 보면 내가 정당하게 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으로 인해서 졌다라는 오인을 할 요소가 있는 것인데요. 과거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테러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70대 노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패소한 앙금을 품고 저렇게 이제 테러한 경우도 있었고요. 2008년경에도 광주지검에서 공구로 부장검사를 공격했던 사건도 있었고 또 더 과거에는 부장판사에게 석궁, 화살을 이제 쏴서 실형 4년을 받았던 사건도 있었고요. 2014년경에는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제 서초동 사무실에 이제 불을 낸 사건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강력범죄로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사건 이외에도 알게 모르게 개인 변호사나 또는 판사, 검사에게 협박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재판에 패소했다. 이렇게 오인해서 이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론을 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보복 목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판검사가 이 사건을 짜고 또는 뭐 사법 비리로 나를 지게 했다라는 망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어떤 사건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 만큼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범행 동기를 그래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책은 없을까요? 사실 뭐 지금 대책들이 이제 검찰,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국가관공서는 좀 만들어져 있어요. 예. 뭐 법원 같은 걸 들어갈 때 앞에 이제 게이트가 만들어져 있고 혹시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뭐 다들 이제 뭐 이런 사건과 계류된 분들이 이제 검찰청에 가게 되면 검찰청에서 뭐 신분을 확인하고 또 신분을 확인한 상태에서 또 게이트를 통과해서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국가관공서에서 방화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오늘 뭐 국가관공서에 갔다 왔는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면회를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당사자가 직접 직원이 내려와서 저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게 그렇지 못한 장소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제가 갖고 있는 일천한 짧은 단견으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법대로 하죠. 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감정이 격하게 싸우자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법대로 합시다. 그런데 그 법대로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도움을 요청했는 변호사가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제대로 공감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변호를 했는데 지게 되면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쌓일 수 있는데 사실 변호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소통과 그다음에 공감과 그 피고와 피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는 계시는데 조금 더 또 소통과 공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소통 공감을 하더라도 뭐 악성민원인이라고 저희들이 자칭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분들은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도 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갈 때 좀 이렇게 차단막을 할 수 있는 적어도 게이트키퍼 정도는 하나 좀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변호사 사무실은 지금 상황이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서도 보도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법조인협회가 변호사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회에 촉구한 상황인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조인에 대한 공격을 조금 가중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예. 형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게 모든 범죄를 방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조계 내부의 자성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제가 이제 보도에 따른 댓글들 같은 거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사법 불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성적으로 변호사들도 본인에 대한 직업을 사명감 있게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사법 불신을 없애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께서도 법조인에게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상대방 변호사는 미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 측에서 나를 공격한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근데 법조인들도 하나의 직업이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식당에서 서빙하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뭐 변론을 공격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 대책은 좀 있습니다. 신변보호 그 제도라든가 이 뭐 위협하는 그 회원들에 대한 보호 자치를 대한변협에서 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행정 권한이 강화되거나 예. 복지 서비스로서 지원이 되는 제도들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변호사 사무실은 일반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로서 검색대라든가 이런 것들 검색할 수 있는 지원이나 시설이라는 것이 전무합니다.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좀 형성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모방 범죄가 있을까 봐 좀 두려워하시는 법조인들이 있는데 이 모방 범죄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고 졌을 때 납득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사실 재판 과정도 조금 성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피해자 유족분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강릉 옥계 지역 그리고 동해 지역에 대형 화재를 낸 토지 방화범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15년을 구형했었는데 좀 적어진 거네요. 뭐 사실 그냥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냥 법 감정을 그냥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옛날에 산림 방화의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손실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이 저는 더 크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식목일에 나무 심기가 굉장히 좀 하나의 어떤 이벤트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산림이 굉장히 울창해져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방화 때문에 그 산림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검찰은 15년을 이제 구형을 했고 예. 법원이 12년을 선고를 했는데 저는 이런 어떤 방화도 특히 고의적인 형태의 방화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형량을 올릴 필요가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산림보호법상 징역형이 최대 15년인데 워낙 또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15년도 너무, 그러니까 앞서 검찰이 구형한 15년도 너무 적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12년을 선고했잖아요. 재판부에서는 이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12년형을 선고를 했는데 근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이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고 네. 111억 상당의 재산 피해 그리고 주택 74채가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본인이 처음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어떤 피해 망상,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적개감을 오랫동안 가지고 이것을 실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도 변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선고를 한 것인데 이 방화범 이 판결 선고 날에도 이것은 양육강식이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 또한 이제 사법불신 나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판결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남을 탓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서 징역 12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피해 복구도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은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이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궁금합니다. 두 분의 입장,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한 가지만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보통 법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은 우리 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법이 성인의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낮추었어요. 예.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청소년의 발육과 그다음에 인지 능력과 여러 가지 어떤 재반 사정을 고려한다면 굳이 행위 능력자의 기준을 20세가 아니라 19세로 낮추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 이미 2000년대에 이제 이 법이 바뀌게 됐는데 형법은 1953년에 14세 미만이란 걸 형사 미성년자로 해놓고도 지금 69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까지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는 14세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각은 1953년의 그 청소년과 2022년의 청소년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법이 한 살 정도 그 청소년의 발육 상태와 여러 가지 문화적 정서적 환경을 통해서 낮추었다면 저는 당연히 형사법에 있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도 통합적 시각에서 낮추어져야 하는 것이고 1953년에 그 14세와 2022년에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나이를 낮추는 논의는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또 하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속도감 있게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잖아요. 변호사님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때부터 우리가 소년범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데 가장 높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게 소년원 송치 정도이고 예. 기한도 제한되어 있어서 2년 이러다 보니까 사회 일반에 가지고 있는 범죄 예방 효과, 경각심이 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소년 범죄인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 사람 죽여도 처벌 안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좀 네. 문제라는 지적이 좀 있었고요. 특히 소년 범죄의 범죄 그 통계를 보면은 만 13세,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가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제대로 처벌하거나 처벌에 대한 의지, 이 수사라는 과정도 사실은 처벌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데 아예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년 범죄에 범죄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은 있었거든요. 네. 다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만 13세, 만 12세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고작 많아야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직 미성숙해서 훨씬 더 많은 재기의 기회를 줘야 되고 교화를 해줘야 되고 어른들이 보호할 대상이긴 분명을 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되 그래도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봐서 이 사건은 처벌을 가고 이 사건은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명확한 기준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하향시킨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현행법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12세 아이가 뭐 특수 강도, 살인,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조건 보호 처분 조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보호 처분으로는 교화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사실 소년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정행정에서 소년원도 부족하고요. 교정시설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교화보다는 오히려 이제 같은 범죄 또래들끼리 재범을 할 우려가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못 보내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보호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교화가 가능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과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 부모들의 도움, 사회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조건 처벌한다라고 능사도 아니고요. 교도소 다녀오면 재범 가능성이 줄어드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결국은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많은 교화나 시설, 그리고 의료 지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생계 지원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가해졌을 때만 재범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촉법소년 논란도 강력범죄, 정말 잔혹한 흉포화된 살인범죄라든가 성범죄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로서 응보도 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경각심도 주되 다만 그 과정에서는 충분한 교화나 보호 처분 과정에서 정말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향이 되더라도 적절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앞서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폭력 또 소년 범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시는 시각마다 이렇게 통계 수치를 이렇게 샘플링하는 게 조금 달라서 이렇게 어떤 특정 그 단체에서는 아니 소년 범죄가 늘어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특정 쪽에서는 아니 강력 범죄가 그렇게 많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14세부터 그러니까 10세부터 19세 전체적인 어떤 소년 범죄를 들여다보면 촉법소년까지 포함해서 네. 그냥 숫자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항상적으로 존재하거나 조금 내려가는데 문제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10세부터 13세 우리가 말하는 정말 제대로 된 촉법소년의 예. 범죄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10세부터 13세가 저질러 놓은 범죄 중에 살인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중에 강도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네. 성폭력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방화범죄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몇 건이 됐건 그러면 살인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금에 있는 법대로 가면 촉법소년 갈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보호처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못하니까.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럼 보호처분 중에 가장 강력한 처분이 뭐냐? 2년 소년은 송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소년원밖에 없다면 방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소년원 안에는 우리가 충분히 개성교화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장소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아이가 이 소년원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그중에 일진이 돼서 이 아이들까지 악풍의 폐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좀 고민하는 것은 한 아이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성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네. 분명히 살인범죄나 그 소년 범죄 중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나 촉법소년이에요. 왜 수사를 하세요? 즉 이 소년범을 악용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냐. 이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이 아이들에 대한 개성교화가 단순히 소년은 2년 송치 처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소년 교도소에서 이들의 성행을 개성교화시킬 수 있는 좀 또 다른 처우를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는 분명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좀 파악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소년 범죄가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범죄를 보면은 과거보다는 좀 지능적이고 수위도 많이 높아졌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이 소년 범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소년 범죄 관련해서는 강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고요. 흉포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강력 범죄를 행하는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 소년 범죄들이 이제 적발이 되게 된다면 그 범죄의 종류 그리고 형량 그리고 과거의 처벌 전략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네. 가정법원으로 송치해서 보호 처분을 할지 보호 처분이라는 건 보호 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자로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고요. 이 소년 범죄를 저지른 이 소년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중점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예. 다만 이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이제 미성년자가 강력 범죄를 한 경우에는 형사 법정을 가게
가기도 합니다. 그때는 검사가 기소해서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 선고할 수 있는 형이 법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소년범은 그 특수성상 양형에서 조금 유리하거나 많은 교화나 개선에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한데 이번에 나오는 것은 형법 구조에 형사, 그러니까 14세 이상은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우리가 14세에서 12세로 바꿀지 13세로 볼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인데 많은 사회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냈더니 이걸 낮춘다고 하더라도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그리고 외국 사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온 바가 있고 유엔에서도 만 14세가 적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성년자의 이 흉포화된 범죄가 줄지 않고 특히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성인이 저질렀을 때와 만 13세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 보호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게 사회 정의에 부합하느냐 이런 의문이 우리 사회에 제기되고 있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췄을 때 이 부분을 놓고도 지금 찬반이 팽팽하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청소년 전과자 양상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를 불식시켜야 된다 이런 당부도 빼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저희들이 질문할 때 이제 저희도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하나의 정책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큰 거대 담론을 덮어 씌우면 예. 답이 없어요. 야, 이거 낮춘다고 정말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어? 그걸 어떻게 단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약간 낮추어지면 살인 범죄를 저질렀는 친구가 지금은 오로지 보호 처분이라는 소년원을 갈 수밖에 없는 거를 형사처벌의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그 청소년들에게 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이 청소년들이 분명히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말을 잘했는데 네. 강력범죄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소년들 중에 형사처벌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도범죄, 강간범죄, 성폭력범죄, 강도범죄, 강간범죄, 살인범죄, 방화범죄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중에서 정말 선별적으로 형사처분으로 갈 수 있는 범죄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는 굉장히 악질적이고 이 소년법을 악용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한해서만은 당연히 그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는 그 학생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거대 담론이라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예.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도 짚어주시죠. 만약에 촉법소년이 내려가면 이 촉법소년이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교도소로 갈 거잖아요. 소년교도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게 김천에 하나밖에 없는데 소년교도소도 저는 개방형 처우가 되어야 되고 여전히 여기서도 페다고지라는 교육형 주의가 여전히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법무부에 제가 요청하는 거는 김천에서 제발 수도권으로 소년교도소를 좀 옮겨주시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만 13세가 되든 12세가 되면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라면 같은 소년교도소라도 좀 분사를 따로 해가지고 예. 이 청소년들에게 조금 적극적인 치료 처우를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교정시설에 교도관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교육형주의 뿐만 아니라 심리를 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자, 심리학자, 의사들이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년교도소가 더 늘어나야 되고 분명히 김천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네. 국민들이나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과 좀 연애하는 것도 좀 쉽게 되어야 하는 이런 것까지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소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하향 준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연령 기준이 하향될 가능성이 큰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들도 크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 전제 조건은 소년범에 대한 혐오나 소년범에 대한 낙인 형태로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형사 미성년자들, 소년범들이 재범을 하지 않는 세 가지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집이 필요하고요. 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어른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고 특히 이 학교를 가든 가지 않든 생계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돈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다시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사회복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의료 지원, 심리 지원, 많은 전문가 상담가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